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기구 행정론 4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교재 2장이지요. 국제기구의 정의와 상충하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국제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국제기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국제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국제기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대체 국제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있을 2교시, 3교시 차에는 국제관계의 주요 양대 시각인 자유주의 그리고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국제기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외에 대한 이론으로서 최근에 상당히 자유주의 현실주의 못지않게 구성주의라고 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서 국제정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국제관계 현상을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 그 위에 다양한 국제관계 시각들, 이론들은 도대체 국제기구 현상을, 국제기구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과 국제기구의 정의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텐데, 앞서서도 좀 다루었던 내용이겠지만, 국제기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국제사회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권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주권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주권 국가의 한계에 봉착한 다양한 문제들을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같으면 전통적인 안보 위협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 문제,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테러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안전, 국제 안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떠올랐던 이슈들이죠. 핵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핵무기가 아니라도 대량 살상 무기들, 화학 무기들, 그리고 또 비인도적인 무기들, 뭐 무기가 무슨 비인도적인 게 있고 인도적인 게 있겠느냐 하겠지만, 인권의 존엄을 말살하는 비인간적인 형태로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들, 그런 걸 또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는데 뭐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뭐 인격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습니다. 모순되는데, 우리가 하는 학문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을 다룬다는 것이 수학이나 자연과학을 할 때와는 달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해를 하는데 살해를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살해를 하느냐, 아니 살해를 하느냐, 그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공부할 때, 인간을 공부할 때, 정치를 공부할 때,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의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정책,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뭐 테러리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주권 국가 내에서 혹은 주권 국가와 주권 국가가 협력하고 협의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핵무기를 다 없애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궁극적으로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소유주인 국가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그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도 마찬가지고 테러리즘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 테러리즘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것이죠. 국가가 테러를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테러라는 것 자체가 그 폭력의 주체가 정당성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테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숫자처럼 디지털로 딱딱 이렇게 개념이 클리어하지 않고 현실에서는 혼재돼서 사용되고 또 그런 현실 현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로 올수록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자원 문제라든가 식량, 인도주의, 어떤 인권 문제, 뭐 또 빈곤, 질병, 요 최근에 코로나19 문제 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이런 문제는 어떤 특정 주권 국가가 해결할 수 있거나 주권 국가와 주권 국가가 서로 협력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국가와 국가의 협력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들이 바로 이런 기후라든가 자원 문제, 어떤 질병 문제, 빈곤 문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통적인 위협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전통적인 위협, 이런 것들이 세계화, 그러니까 지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점점 적어짐으로 인해서 국경의 역할이 국경으로 다 통제할 수 없는, 국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혹자는 뭐 주권 국가가 쇠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까지는 했었는데, 아주 최근 들어서는 주권 국가가 쇠퇴하는 것이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권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권 국가 이외에, 다시 얘기해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이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주권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또 그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수평적인 협력, 그러니까 위계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주권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가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가 서로 동등한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자꾸 국제사회에서 이슈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내 법적으로 볼 때 인간이 있고 법인이 있죠. 인간은 우리 개인은 다 국가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세금 납부의 의무가 개인이 있고, 또 이익을 추구할 또 권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개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집회 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법인이라든가 회사들은
개인은 아니지만,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가지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똑같이 영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개인과 어떤 회사와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회사가 법정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가 국가인데 비국가 행위자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또 그 비국가 행위자들도 국가 행위자들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어, 개인과 법인이 법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같은 선상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이 필요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1648년에 유럽의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는 웨스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여러 조약들이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토 내에서 외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이 개념, 이 주권 개념이 발전해서 주권 국가의 개념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런 그 주권 국가의 규범 그리고 국가 내에서 그런 주권 국가의 중요한 이 주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주권 국가 내부에서는 절대성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권 국가 내부에서 영토 안에서는 이 주권보다 상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 하에 있는 겁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가장 우월하다는 의미죠. 절대성이라는 것이. 그런 절대성이 있고 그 영토를 벗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내부적으로는 우위성, 절대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독립성, 간섭받지 아니하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개인이 뭐냐?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될 때 비로소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인이 될 때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이나 유소년들은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한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을 어른과 같이 묻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그래서 오히려 그 어린 아이의 가디안들, 보호자가 책임을 대신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어떤 사회에서 잘잘못을 하게 될 때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벌금을 문다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내부적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인들은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물론 인간이니까 뭐 더 쪼개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내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간섭을 하죠. 건섭을 해야 하죠. 그죠? 아직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체라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부모가 간섭을 하고 부모가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부모의 간섭과 도움으로부터 독립되게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런 것처럼 국가라는 것들도 주권국가가 되면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어떠한 결정도 외부로부터 관여받지 않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거고,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국가들이 주요 행위자인 사회, 그게 국제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주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국제사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무정부 상태라 그랬습니다. 아나키 사회라 그랬는데, 이거는 무질서한 것하고는, 그러니까 아주 혼란하고는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카오스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교재에 설명한 것처럼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혼란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또 뭐 인터넷 직구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없이 우리가 안심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국경을 넘어서서 유통되고 운송되고 하는 것들이 문제없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그런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가 국내 정치에서 얘기하는 어떤 최고의 권리, 주권이죠. 그 정부라고 가지고 있는 그 주권에 의해서, 주권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보다 상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체가, 그런 권위체가 없는 상태가 바로 국제사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할 때 무정부 상태다,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상태다, 아나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무질서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그런 상황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국제기구를 얘기할 때 최근에는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특별히 80년대 말 90년대 들어가면서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주의권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으로 지구가 하나로 이렇게 되면서 이 거버넌스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거버넌스 문제는 국제기구보다는 조금 더 포괄된 그런 개념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보다는 조금 더 모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직 명확한 정립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국제기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제기구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로 교재에서 뭐 다양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국제기구라는 것은 그 거버넌스의 개념과 같은 개념인데 실체의 문제입니다. 거버넌스는 그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운용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체, 다시 얘기하면 조직, 그것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이죠. 만일에 그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실천하고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다면, 조직이라는 얘기는 조직 내에 조직을 움직이고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이 지속되도록 하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직원들, 그죠? 관료들, 그죠? 그런 존재들이 있느냐 부재하냐, 존재하냐 부재하느냐가 바로 국제기구와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이다 하는 국제기구를 얘기할 때는 이건 국제기구입니다. 왜? 유엔이라는 조직이 있고 유엔 내에 유엔을 움직이는 그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로서의 유엔입니다. 그러나 그 유엔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작용, 어떤 규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 UN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거버넌스, UN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표현을 하면 국제기구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이고 개념이라면 거버넌스라는 것은 그 좀 더 추상적인 것이죠. 추상적인 협력, 주권 국가를 벗어난 추상적인 협력과 규범과 어떤 것 관념들을 구체화한 것이 국제기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거버넌스를 구체화, 거버넌스의 구체화가 국제기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교재에서 지적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주권 국가들이 주요 행위자로서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그럼 국제기구라고만 이해를 하고 국제기구라는 개념만 가지고 국제관계 현상을 설명하면 되지 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더 모호하고 더 힘든데 다시 필요했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국제기구라고 하면 주로 주권 국가가 회원 멤버가 돼서 구성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분명하고 조직의 범위도 분명하고 권한도 분명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관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세계화되고 국제사회가 하나로 되어가는 복잡하게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이 늘어나는데 국제기구도 국가들이 형성한 국제기구가 있는 반면에 비국가 행위자들도 국제기구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상들이 우리가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기구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조금 더 추상적이지만 국제기구 플러스 무언가를 더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 거버넌스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중심적인 국제기구 거버넌스가 있고 비국가에 의해서 형성된 국제기구 거버넌스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기구는 뭡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고 다음 것은 국가 행위자들이 형성한 국제기구는 비정부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NGO, IGO 이렇게 얘기하죠.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교재에 보면 국제기구의 정의를 뭐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 3가지 정도로 국제기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을 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누가 그 국제기구를 통치하느냐, 관리하느냐, 그죠?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고 누가 우리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는 강력한 국가, 더 그 국제기구를 출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 강대국에 의해서 힘있는 멤버 국가에 의해서 그 거버넌스가 국제기구가 통치되고 관리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행위자 문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권위가 어떤 수준에서 이해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 얘기는 그 국제기구가 얼마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 국제기구의 멤버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을 얼마만큼 국제기구에 이양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자국의 주권을 양도하는 범위가 클수록 그것은 더더욱 그 국제기구는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로서 더 영향력이 권한이 커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집중화 대표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제기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집중화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발족시키기 때문에, 그 국제기구는 그 해결해야 될 공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집중화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 집중화가 잘 되어 있는 국제기구가 효율적인 것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대표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기구라고 하면 그 국제기구가 독자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주권 국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는 행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국제기구만이 좀 더 국제기구로서의 어떤 온전한 국제기구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의 대표, 그러니까 어떤 외교 사절이라든가 대표로서의 어떤 대표들을 파견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기구도 대표를 파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성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유엔에서 뭐 어떤 국가들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대표를 파견한다 그러나, 유엔 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은 그 주체가 뭡니까? 그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주체가 유엔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엔은 대표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주권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유엔을 대표하는 대표를 파견하는데, 심지어는 군대까지 파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가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국제기구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조직체 얘기를 했죠. 국제기구와 거버넌스를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거버넌스가 있는데 좀 더 그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국제 규범과 해결해야 될 다양한 방법들과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조직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게 국제기구다.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설명들을 학자마다 해가지고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주로 이제 유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가 국제기구 행정론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국제기구지요. 구체적인 왜 그렇겠습니까? 국제기구가 뭐라 그랬어요?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 관념들이 구체화돼서 조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관료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국제기구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거버넌스가 구체화된 국제기구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보나 그 발전 정도로 봤을 때 유엔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어떤 국제기구 유엔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유엔 내부의 행정 돌아가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국제기구의 행정, 국제기구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어떤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유엔에 대해서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반학기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유엔에 대한 것은, 유엔을 대표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지요. 정부 간 그 멤버들이 주권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그 멤버 국가들은 주권 국가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천명하고 있죠. 유엔 헌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엔이 운용되는 것은 주권 국가 간 평등이 아니라 주권 국가 간의 위계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명하고 있는, 당위로서 천명하고 있는 것과 실제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다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유엔의 조직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런 괴리가 없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괴리가 없었던 것이 국제연맹이었었는데, 그런 국가 간의 위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국제연맹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가장 크다고 해서, 국제연맹의 교훈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결성될 때는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고 선포하면서도 실제로 유엔이 운용되는 데 있어서는 강대국 중심으로, 실지의 강대국에게 주요한 역할을, 더 권한을 준 그런 국가 간의 위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타협된 그런 결과물이 유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2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언급을 하면, 이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는데, 정부 간 국제기구는 뭐 차치하고라도 비정부 간 국제기구가 문제입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들이 이렇게 합의를 하자 하고 하니까 그 자체로, 결성되는 자체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비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나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기구를 결성하다 보니까, 이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와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행위자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등한 권한으로 주권 국가와 동등하게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어떤 그 기준을 유엔에서 몇 가지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비정부 인터내셔널 NGO가 유엔의 역할, 유엔을 인정하고 유엔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표성에 입각해서 대표를 파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대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직화가 돼야 되고, 거기에 어떤 그 일을 하는 관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국가와 동등하게 국제사회에서 행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비정부 국제기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국제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수단으로 비폭력이라는 것,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폭력적인 수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도 폭력을 포기하는 것이죠. 폭력적인 수단을 해결 방법에서 배제를 합니다. 특별한 방위적인 것이 아니면은. 그리고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부 간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어야 된다. 정부 간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직은 정부 간 국제기구죠. 그러니까 비국가 국제기구,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NGO로서 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와 동등한 행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엔의 업무와 목적을 지지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또 회원국의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부 간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이 정도 하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2교시, 3교시 4주차에는 이런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다양한 국제관계 시각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